경제 전체, 그것도 금융제도 전체를 이렇게 이제 봐야 한다는 그런 주장에 상당히 동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그 금융 시스템의 작동을 봤을 때 앞서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 많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환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접할 때도 이런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떤 작동 방식, 그런 것을 잘 좀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정책도 거기에 맞게 이렇게 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그 이론적인 이런 틀이 중앙은행 총재로서 여러 가지 그 의무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 이제 총재가 되실 거니까 한국은행의 역할 재정립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고금리, 환율, 자본이동, 금융시장 불안 이런 게 동시에 작동하는 그런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중심 통화 정책만으로는 이런 복합 위기 또는 복합적인 상황, 이런 대응의 한계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게 우리 한국은행의 생각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분석이기도 하고, 또는 국제적인 경제 기구들의 분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 점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은 이 금리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 감독, 거시 건전성 정책, 또 유동성 공급 수단까지 결합하거나 또는 연계하는 방식으로 정책 체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준도 그렇고, 예. 유럽은행도 그렇고, 영국 중앙은행도 그렇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 역할이 요구되고는 있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감독 권한과 시장 안정 수단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이 정책 수단과 해야 될 역할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구조가 있다. 지금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시장 불안과 자산시장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고, 또 정책 효과 역시 분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단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 금융 안정과 시장 안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수단과 제도적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내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고요. 또 다른 나라 중앙은행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고, 물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경부가 있고 재경부의 역할이 있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또 역할도 있는데, 그래서 이 한국은행과의 정책적 조율을 통해서 아까 금융 안정이나 시장 안정 이런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있긴 한데, 또 그런 정책들을 펼치긴 한데, 어쨌든 한국은행의 역할이 지금은 지금과 같은 어떤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잘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진단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정책 수단 확충, 제도 개선, 기관과 정책 연계 강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과 방향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 모두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행은 말씀하셨다시피 금융 안정에 대한 책무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도구는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한 번에 다 개선할 수는 없지만 관계기관과 논의를 해가지고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금융제도 자체가 아주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는 주로 은행 부문이, 또 특히 모기지 자산을 통해서 이제 자산의 등락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채권 시장이라든가 또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지금 비중을 감안을 했을 때 그 분야에 대한 그 부문에 대한 저 정보 접근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협조에 관한 그런 이제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총절이 임명이 되면은 이쪽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진전을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네, 저는 먼저 후보자님의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학 편입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중 학적 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후보자님께서 78년 7월에 옥스퍼드대에 합격을 하고 입학을 유예를 합니다. 그리고 두 달 후에 고려대학교에 편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 후 두 달 만에 편입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요. 첫 번째로 편입이라고 하는 제도가 기존 대학의 일정 학점을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아서 타 대학의 중간 학년, 보통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입학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대학 이수 학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편입 시험 같은 경우에 1학년으로 입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본 78년도 고려대 학칙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후보자가 편입학한 78년 고려대학교 학칙 제12조를 보면 각 대학 제2학년 또는 제3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자는 대학의 각기 정급 학력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3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고 돼 있죠. 1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고대 학칙상 후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후보자님 어떤 과정에 어떤 절차로 편입을 하시게 된 겁니까? 네, 위원님 그게 거의 50년 전의 일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학제하고 한국의 학제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의 고등학교는 4년제고 또 대학은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런 이제 그 영국의 4년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어느 정도 대학을 수료한 것을 인정을 하는 인정을 받았던 것으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받은 추천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 배경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저는 후보자님이 지금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PPT 자료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찾아본 78년도 고려대 학칙과 그리고 지금 띄워져 있는 화면입니다. 77년 교육법 시행령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외국에서 14년 이상의 학교 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는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초급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님, 외국에서 대학 입학하시기 전에 총 몇 년을 사셨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초등학교의 3년 반을 영국에서 다니고요.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영국으로 다시 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총 외국에서 6년 6개월간 학교를 다닌 거죠. 지금 1977년 당시의 교육법 시행령에 보더라도 학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백히 정부의 학력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에 편입한 그 사유, 이유를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드릴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후보자님. 예. 그리고 나서 고려대학교에 편입학을 하게 되면 학적이 옮겨지게 되잖아요. 옥스퍼드 대학교에는 그러면 이 사실이 통지가 됐습니까? 제가
예. 이중 학적에 대한 부분을 네, 네, 여쭤보기 네. 위해서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4년 입학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제가 그 영장을 받을 동안 학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제 고려대학교를 다닌다는 그런 내용은 제가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예. 오전에 예. 요청을 드렸습니다. 분명하게 자료로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후보자님 임명 이후에 제가 댓글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 PPT 자리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친 국적 관련 미신고 의혹이 있고요. 또 가족 전반의 외국 국적 보유, 또 상당한 규모의 해외 자산 편중까지 결국 투명성, 책임성, 이해 충돌과 관련되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좀 읽어드리고자 하는데 저기 한번 좀 확대를 시켜주실 수 있나요? 혹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환율이 오를수록 더 많은 이득이 생기는 사람이 환율 급등 시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내야 하는 총재를 한다? 생선 가게에 고양이를 맡기는 꼴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금융자산 중 93%가 외화자산, 다주택자 가족은 다국적 가족, 부인은 미국 국적, 장남은 영국 국적. 이런 자가 대한민국 중앙은행, 한국은행 총재로 부인은 미국인, 아들은 영국인, 본인은 다국적 가족이네. 이들이 과연 한국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이 있을까? 그 많은 해외 생활 와중에도 한국 부동산에 대한 투기는 있지 않았다. 한국은행 총재라는 자리는 국가 경제와 그에 따르는 기밀을 다루는 자리인데 외국 국적자가 가족이라면 국가 기밀을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부인과 자녀 모두 외국 국적이다. 아들도 한국 국적 포기하고 군대 면제 받았다고 한다. 그럼 이 사람도 사실상 외국인인 셈인데 외국인을 하는 총재로 스카우트해야 하나? 하는 총재 후보자 가족 모두가 미국, 영국 국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족이다. 환율이 오를수록 자산이 늘어나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자, 이런 시중의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위원님. 그 외화 표시 자산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다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을 하고 이제 원화로 다 이렇게 반입을 이미 한 상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 부동산 관련은 이제 어머니하고의 그 거래를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투기성이나 갭 투자 목적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시에는 어머니가 집은 있지만은 생활비가 부족했던 그런 시기여서 제가 어머니 생활을 돕기 위해서 집을 이렇게 사서 생활비를 드린 그런 시기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계속 지금 살고 계신데 지금 거주하신 그런 형태가 뭐 증여성이라고 만약에 간주가 된다 그러면은 이 선임된 세무 그 대리인과 저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그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필요한 세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죠? 지금 중동 상황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물가는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서민들 삶은 계속 폭폭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물가가 상승하면 서민들 주머니가 적어지면서 서민들 삶은 더 힘들어지고 특히나 지금 환율이 인상이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재산을 줄고 있는 외화표시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 요새 유행하고 있는 건데 거지맵이라고 웹사이트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얼마나 지금 물가가 심각하면 1만 원 이하짜리 밥을 찾아서 식당을 찾아서 그런 맵이 웹사이트가 2주 만에 60만 회가 조회가 됐다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최우선 목표는 우리 법에도 지금 현재 있지만 통화가치 안정 아니겠습니까? 그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서 통화 신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요. 네. 그죠? 근데 지금